이제 교수님 발표 이후 이제 2부 발표를 이제 저희 박사 및 석사 과정들이 시작을 할 건데요. 뭐, 한 4시 20분 정도까지 이제 9명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HBF 관한 연구도 하고, 이제 HBF를 AI로 어떻게 잘 최적화하거나 설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의 좀 오버뷰랑 좀 깊은 부분까지 이제 30분 정도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박사과정 지금 2년 차인 서해석이고요. 저는 이제 디자인 오브 GPU HBM HBF 아키텍처를 롱 컨텍스트 LLM 인퍼런스 컨시더링 워크로드 앤 시그널 파워 인테그리티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같은 경우는 HBF에 대한 인트로덕션, 그리고 워크로드와 스루풋 애널리시스, 그리고 저희 연구실의 전통적인 강점인 이제 시그널 인터그리티 애널리시스, 그리고 컨클루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지 랭귀지 모델의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점점 LLM의 컨텍스트 윈도우, 즉 대답과 문맥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의 첫 유료 버전인 GPT-4는 16,000개 정도의 토큰 길이를 제공을 했지만 현재 상용화된 모델 중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100만 토큰, 그리고 라마4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1000만 토큰의 문맥 길이를 지원합니다. 이는 추론 과정에서 새로 나온 컨셉인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라그나 미즈닝 같은 기법들이 성능이 아주 효과적인 것이 증명이 되면서 컨텍스트 길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발전 중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기존의 텍스트 텍스트뿐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나 텍스트 비디오처럼 멀티모달한 모델들도 이제 컨텍스트 길이 증가의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엘리메이터의 파라미터 수와 달리 이제 좌측 그림과 같이 최근에 LLM의 액티브한 파라미터 사이즈는 오히려 이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회사들이 성능을 위해 모델 사이즈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MOE나 이제 리즈닝 같은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유는 어쨌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나 메모리 리퀘어먼트의 좀 하드웨어적인 바틀넥이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MOE 같은 경우는 총 모델 사이즈는 이제 기존과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계산 시 대신 빅4 네트워크에서 몇 개의 모델만 활성시키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서 좀 하드웨어의 좀 바틀넥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뒤에 다 설명하겠지만 리즈닝 같은 경우 인간의 사고와 비슷한 개념을 통해 인퍼런스를 진행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컨텍스트 랭스는 늘어나고 이제 모델 사이즈는 점점 그대로거나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멀티모달 LLM 인퍼런스는 메모리 바운드한 이유가 이제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서로 간의 관계를 모두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늘어날수록 계산량과 메모리 사용량이 제곱으로 증가하는데요. 인퍼런스 과정에서 어텐션은 프리필과 디코드 과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프리필은 유저의 인풋을 한 번에 계산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컴퓨트 바운드인 반면 디코드는 모든 컨텍스트들의 토큰을 분석해서 시퀀셜하게 저희는 이제 어터 리그레시브하게 토큰을 뱉어놔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바운드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시를 보시면 이제 텍스트 인풋 같은 경우 저희가 뭐 챗GPT에 뭔가를 치고 딱 엔터를 누르는 순간 이제 프리필, 그러니까 모든 저희가 친 단어들에 대해서 프리필이 시작돼서 한 번에 계산이 되는데 디코딩 같은 경우 동영상을 예로 들면 이제 이미지가 어쨌든 이미지의 연속의 동영상인데 그 매 이미지가 이제 뭐 정말 매 프레임은 아니겠지만 어떤 특정 사이즈로 이제 이미지 1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미지 2를 만들 때 또 이미지 1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퀀셜한 프로세스여서 메모리 바운드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는 원래 기존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메모리 바운드라는 개념이 사실 밴드위스 바운드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 사실 최근 LLM 인퍼런스에는 캐패시티도 심각한 바틀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OE나 스페큘러티브 디코딩 같은 방법으로 이제 뭐 메모리 밴드위스 리퀘어먼트를 조금씩 줄이고 있지만 사실 캐패시티는 계속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 이제 배치가 1인 상황에서도 1TB에서 5TB까지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측 그림은 오픈 소스 모델인 라마 모델들의 메모리 사용량인데요. 가장 고성능인 비모스의 경우 배치가 1, 즉 사용자가 한 명일 때도 5.4TB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치가 늘어날 때마다 주황색 부분이 배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HBM 같은 경우 16스택을 쓰는 아주 최근 HBM도 한 모듈당 한 200GB 정도밖에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부족한, 캐패시티가 많이 부족하고요. 이 메모리 요구량은 멀티모달 AI나 AI 에이전트의 성능의 향상에 따라 이제 증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컨텍스트 길이가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캐패시티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라그랑 이제 체인 오프 리즈닝 이런 문제 컨셉 때문인데요. 라그의 경우 유저의 질문을 토대로 관련된 정보를 불러와서 추가적인 컨텍스트를 주고 답변의 퀄리티를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리즈닝의 경우 최종 답변을 주기 전 모델이 이제 알아서 중간중간에 사람처럼 중간중간 생각 스텝들을 거쳐가면서 대답의 퀄리티를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라그는 프리필의 길이를 늘리고 리즈닝은 디코드의 길이를 늘리는데, 이제 컨텍스트가 이제 예전처럼 질문과 답의 길이가 아닌 라그에서 가져온 모든 데이터, 그리고 리즈닝에서 인터미디어트 스텝까지 모두 포함한 모든 길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KB 캐시가 프리필 길이 S 그리고 디코드 길이 N의 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메모리 캐패시티가 KB 캐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피규어의 예시를 보시면, 예시로 제가 이제 PDN 설계를 부탁하면 AI 모델은 라그를 이용해 데이터 시트나 PDN의 기본 정보를 불러와서 프리필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리즈닝을 통해 여러 가지 이제 사고를 진행한 후에 최종 답을 도출하는데, 뭐 여기서 예를 들어 이미지를 원하다면 컨텍스트 랭스는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컨텍스트 랭스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캐패시티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MOE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MOE는 최근에 이제 모델을 여러 개를 엑스퍼트로 쪼개고 특정 엑스퍼트만 활성화시켜서 이제 컴퓨팅 코스트를 감소시키는데요. 결국 이 방법을 써도 모든 엑스퍼트들이 어딘가에는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용량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만약 뭐 FFN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델이 더 커질 것이고, 기존 모델을 기준으로 다수의 FFN으로 쪼개게 되면 이제 그 용량은 그대로이지만 계산에 필요한 뭐 밴드위스나 컴퓨터는 줄어들 것인데, 그래서 캐패시티 이슈 때문에 요즘 최신 모델들은 모델 사이즈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액티브 모델 사이즈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용량 문제를 GPU HBM으로 해결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필요 메모리만큼 GPU HBM 모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만 뭐 분배 및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뭐 레이턴시나 코어런스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GPU를 아주 비싼 메모리 컨트롤러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GPU인데, 메모리를 합치고 뿌리대고 뭐 불러오는 역할만 하는 게 사실 엄청난 자원 낭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젠슨 왕이 최근에 발표한 것 중에 DPU라는 개념도 약간 이런 걸 좀 돕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 뭐 이런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LPDDR이나 SSD 같은 엑스터널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 이는 아주 뭐 경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대역폭이나 레이턴시가 아주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바틀넥이 많이 걸려서 성능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의 약간 증거로 이제 멀티모달 LLM AP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보시면, 저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GPT나 제미나이는 프리필보다 디코드의 토큰당 6배에서 8배를 받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GPT 같은 경우 디코드는 120달러, 프리필은 15달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디코드 과정에서 낭비되는 리소스들과 속도의 이유로 이제 훨씬 비싼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 디코드 프로세스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찾는 것이 제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HBF입니다. 아시다시피 낸드 셀들은 이미 3D로 적층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다시 이제 HBM처럼 스택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스택은 뭐 128개에서 256개의 레이어가 쌓인 낸드 셀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CMOS 번디 투 어레이라는 기술로 이제 페리퍼럴 서킷과 하이브리드 본딩을 한 후에 다 HBM처럼 쌓는 것이 이렇게 마이크로 범퍼와 TSP로 HBM처럼 만드는 것이 HBF의 개념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개념은 왼쪽 그림과 같은데, 미래에는 또 페리 서킷을 베이스다에 넣고 렌트셀만 적층시켜서 스택수를 늘리는 구조도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과 HBF를 간단히 비교해 보자면, 뭐 가장 큰 장점인 용량은 HBM4보다 20배 가량 높고요. 하지만 레이턴시가 가장 큰 바틀넥입니다. 리드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제가 1마이크로 세컨드로 설정을 했는데, 이게 제가 뭐 정확하게 얼마 정도 걸릴지는 사실 기업분들만 아시겠지만, 저는 1마이크로 세컨드 정도는 돼야 이제 HBF가 사용 가능한,
한 속도 정도, 속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1마이크로 세컨드로 이제 설정을 해두었고, 사실 리드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발전이 가능하다 해도 이제 라이트 레이턴시 같은 경우 이제 엄청나게 높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밴드위스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랜드는 또 라이트 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라이트 인듀런스 문제도 있는데 여기서 싱글 레벨 셀 구조를 쓰면 캐패시티가 조금 줄어드는 대신 이런 레이턴시랑 라이트 인듀런스 문제가 좀 완화가 되지만 그래도 좀 해결해야 되는 챌린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높은 오퍼레이팅 볼티지와 에너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다이까지 그 고전압을 탑다이까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전압을 올리고 거기서 또 펌프로 또 올릴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챌린지가 있고요. 그리고 낸드의 뭐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스탠드바이 파워가 없다. 그러니까 리프레시를 계속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AI 서버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AI 서버는 사실 꺼지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큰 장점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사실 캐패시티 빼고는 다 어느 정도의 디램보다 좀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 이러한 큰 캐패시티를 돌릴 수 있는 좋은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구조에 대한 오버뷰는 이제 GPU HBM HBF 아키텍처인데 이제 GPU HBM 모듈에서 인터포저의 면적을 확장시키고 HBF를 추가적으로 캐스케이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HBF당 512기가로 총 8개가 탑재되어서 4TB의 추가적인 메모리 용량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은 간단한 플로우 플랜인데 HBM4 플로우 플랜에서 가장 큰 변경점은 파일 면적이 줄어들었으며 그에 따라 파워 전달을 위한 컴포넌트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HBF는 외부 SSD 네트워크로 통하는 PCI 형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는 HBM 베이스 다이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왼쪽에 GPU로 통하는 파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는데요. 만약 GPU HBM HBF 구조에서 이 파이가 양쪽에 달리게 되면 HBM 베이스 다이의 그러니까 범프가 이제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파워 공급도 안 되고 사실상 파이 TSP 파이인데 그럼 파워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파이 에어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D2D, 서데스를 이용한 해서 이제 IO 개수를 줄이고 즉 범프 개수를 줄이고 데이터 레이트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HBF에도 파일을 D2D 파일을 넣어 배치했고요. 다음은 이제 워크로드와 스루풋 애널리시스 제한행 구조의 워크로드와 스루풋 애널리시스. 그래서 워크로드 분석에 앞서 트랜스포머 인퍼런스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속 프리필, 디코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보시면 프리필은 KB 캐시를 생성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KB 캐시를 웨이트 프로젝션의 결과인 K와 B 매트릭스를 이제 저장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코드는 KB 캐시를 기반으로 하나씩 아웃풋 토큰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KB 캐시를 저장을 하게 되면 컴퓨테이션이 이제 5의 n제곱, n은 여기서 컨텍스트 랭스인데 이제 5의 n제곱만큼 줄어들고 대신 메모리는 이제 5의 n만큼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코드 과정을 저희가 타겟을 할 건데 이제 메모리 바운드가 정확히 무엇이고 이 메모리 바운드한 워크로드는 어떻게 퍼포먼스 분석을 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루프라인 모델이 자주 사용되고 arithmetic intensity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요. arithmetic intensity는 아래 이제 공식에 보시다시피 데이터를 프로세서가 한번 불러올 때마다 몇 번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로드의 AIT가 GPU HBM의 AIT보다 낮으면 GPU는 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저 기울기 대각선 기울기처럼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밴드위스 그리고 기울기가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이고요. 그래서 Y축이 퍼포먼스, X축이 AIT인데 이제 AIT가 낮으면 저 메모리 밴드위스만큼 GPU의 에펙티브한 스루풋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코드는 여기서 제가 간단한 애널리티컬 모델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10에서 뭐 한 5에서 10 아니면 20 이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모리한 바운드한 워크로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GPU HBM, HBF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가 이제 나눴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모든 KB 캐시를 HBM만 넣는 방법이 있고 이제 KB 캐시를 HBM과 HBF 모두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의 장점은 KB 캐시가 HBM에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HBF는 웨이트만 갖고 있어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사실 처음에 이니셜 라이트 빼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KB 캐시를 HBM 안에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제한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의 경우는 KB와 웨이트 레이어들을 HBF에서 프리패칭해서 HBM을 캐시처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KB 캐시를 HBF에도 저장해서 용량이 많이 확보된다는 점인데 이제 단점은 write 오퍼레이션과 그다음에 뭐 프리패칭 할 때 어떠한 그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면 레이턴시가 좀 생기는 것이 단점인데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모델이 크고 컨텍스트가 짧은 경우가 첫 번째가 좋고 모델이 작고 컨텍스트가 길면 두 번째 케이스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AI 모델의 트렌드는 모델 사이즈를 뭐 그대로 가져가거나 줄이면서 컨텍스트 랭스가 늘어나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서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GPU HBM, HF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용량의 증가입니다. 용량 증가는 LLS,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픈소스로 출시된 라마 모델들의 필요 용량을 보여주는데, 아까 교수님의 PPT에도 비슷한 자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그룹 쿼리 어텐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조금 더 캐패시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성능 분석을 하였고요. 그래서 용량에서 결국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KB 캐시인데 한 배치당 계산을 해봤을 때 수백에서 수천 기가바이트까지, 수백에서 천 기가바이트까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배치 사이즈가 여기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유저 수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편한데, 그래서 저희가 비싼 GPU를 한 명을 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최소 100명, 한 1000명까지는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백 테라바이트의 용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HBM을 늘림으로써는 감당할 수 없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는 이제 8개의 모듈, 즉 이제 64개의 HBM이나 HBF를 사용했을 때 구동 가능한 범위를 표현을 하였는데 짙은 초록색이 이제 HBM에 가는 범위, 그리고 연두색이 HBF에 가는 범위, 그리고 빨간색은 불가능한 범위. 각 모델의 맥시멈 컨텍스트와 이제 512명의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라마 3 같은 경우는 이제 HBM으로는 아웃 오브 메모리가 되고, 라마 4 같은 경우 메모리를 쓰면서 액티브 파라미터가 좀 감소하였기 때문에 HBM으로도 이제 구동은 가능하지만 HBF를 쓰는 게 컨텍스트 랭스가 한 25배 정도 높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GPU 모듈을 쓴다고 하더라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 증가는 HBF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프리패칭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프리패칭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프리패칭 방법은 두 레이어씩 KB 캐시와 웨이트를 프리패칭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그림은 그 과정을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였고요. KB 캐시, 웨이트, 컴퓨테이션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GPU에서 컴퓨트하는 과정, 그리고 리드 라이트 과정이 다 타이밍 다이어그램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개의 레이어가 항상 HBM에 저장이 되어 있고 HBF에서 순차적으로 불러오면서 스트리밍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리필은 뭐 컴퓨터 바운드 하니까 그렇다 치고 디코더의 경우 KB 캐시들을 레이어 1부터 순차적으로 HBM으로 로드하고 레이어 1에서는 레이턴시가 좀 생기지만 그 이후로는 GPU 입장에서 HBF의 레이턴시가 최대한 숨겨지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어 개수만큼 계산을 하고 그럼 끝까지 가면 한 개의 토큰을 생성하고 그 후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n 개의 토큰을 생성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레이턴시를 숨기기 위한 밴드위스 리퀘어먼트를 보시면 이게 애널리티컬하게 좀 분석을 했는데, 그리고 GPU 입장에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할 때 HBM에 그 데이터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GPU 입장에선 뒤에 HBF가 있건 말건 HBM에만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HBM에 데이터를 로드하는 거는 결국 GPU가 그 전 레이어의 계산을 마치기 전에 다음 레이어에 필요한 KB 캐시와 웨이트를 모두 HBM에 로드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레이어를 계산을 위한 GPU 필요 시간을 먼저 구하면 이제 저희가 어텐션 같은 경우 디코딩 같은 경우 이제 어텐션과 FFN 시간이 있는데, 이제 어텐션은 메모리 바운드에서 이제 로드 시간을 기준으로 했고, 피드포드 네트워크는 컴퓨터 바운드가 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합이 이제 HBF에서 HBM으로 프리패치 하는 시간보다 같으면 그게 이제 required, 그러니까 HBF가 그만큼 지원을 해야 이제 레이턴시가 최대한 숨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염두할 점은 HBM이 최소 두 레이어의 KB 캐시와 웨이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이 프리패칭 알고리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밴드위스 리퀘어먼트를 히트맵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 컨텍스트와 배치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 변수를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GPU의 한 레이어를 계산하는 시간 동안 데이터를 HBM에 공급해야 되는데 그때 추가적인 스토어 없이 계산할 수 있는 값이 여기서 이제 required bandwidth. 그래서 네 가지 리전으로 나눠서 다음 장에 설명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워크로드에 필요한 밴드위스가 이제 HBF의 뭐 하드웨어 리미테이션을 넘게 된다면 HBM이 필요한 대역폭을 GPU에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량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GPU HBM만 있을 때보다 성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GPU HBF에서 HBM으로 필요한 밴드위스는 GPU의 한 레이어의 계산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이는 절대적인 시간에 따른 값이 아니라 GPU의 계산 시간에 따른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GPU의 계산 시간이 빨라질수록 요구되는 밴드위스가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리전 1 같은 경우에는 흰색 숫자로 써는 리전 1 같은 경우 짧은 컨텍스트와 큰 배치인데 이는 어텐션과 FFN의 시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HBF의 로드 시간은 대부분 KB 캐시라서 계산 시간이 로드에 비해 여유로워서 높은 밴드위스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리전 2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컨텍스트, 짧은 배치이기 때문에 적은 배치이기 때문에 계산이 빨리 돼서 그만큼 HBF도 빠르게 데이터를 공급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계산 시간보다는 밴드위스가 사실 빠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주 높은 밴드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HBF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고 리전 3와 리전 4는 모두 긴 컨텍스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배치가 늘어나도 어텐션 타임이 좀 도미넌트해져서 어, 두 리전이 컨텍스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느 정도 비슷한 밴드위스가 요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은 이제 저희가 스토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필요한 밴드위스를 설명을 드렸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HBF가 하드웨어적으로 느 정도의 밴드위스를 서포트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 밴드위스는 미드 레이턴시에 좀 도미넌트합니다. 그래서 리드 레이턴시는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페이지 리드 레이턴시, 두 번째가 낸드 원칩 레이턴시, 그리고 베이스 다이에서 베이스 다이와 TSV 레이턴시, 그리고 인터포저 레이턴시가 있는데 이 중에 3번과 4번은 사실 1, 2번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좀 무시할 정도다라고 가정을 하였고 1번과 2번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1 마이크로 세컨드는 이 정도 돼야 성능이 나온다는 게 여기서 좀 가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온칩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MQCM이라는 SSD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0.289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로 이제 결과가 나와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1.29 마이크로 세컨드가 이제 페이지 리드당 걸린다고 하였을 때 이제 HBF의 최대 지원 가능한 밴드위스는 1.58 테라바이트 퍼 세컨드고 이제 모듈 8개당은 이제 단순 곱해서 12.6 테라바이트 퍼 세컨드 퍼 모듈을 이제 밴드위스로 하드웨어적으로 밴드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밴드위스를 직구했을 때도 이제 여기서 또 이 밴드위스 서포트를 하려면 인터포저와 TSP 쪽에 이제 시그널과 파워 인테그리티 쪽을 꼭 보장이 돼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이렇게 구한 결과들을 가지고 스루프 분석을 이제 애널리티컬한 모델로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퍼런스는 디코드 메모리 바운드 하기에 이제 성능은 HBM의 이펙티브한 밴드위스와 어리트메틱 인텐시티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펙티브 밴드위스라는 거는 이제 GPU HBM 간의 밴드위스인데 이 이펙티브 밴드위스가 이제 HBF가 HBM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그 속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펙티브 용량 밴드위스는 그리고 또한 용량이 부족할 때 메모리 모듈당 이제 128GB per second의 PCI 통신으로 데이터를 리드하는 상황에서 분석을 하였고 저희가 이제 멀티 GPU 상황에서 IDR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정을 했을 때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다면 GPU HBM이 사실 제일 좋은 솔루션입니다. 밴드위스가 아무래도 HBF보다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모델들의 필요 용량을 고려했을 때, 뭐 예를 들어 16개의 모듈, 그러니까 좌측 그림에서 파란 선으로 한 16개의 모듈을 쓰더라도 용량 부족으로 인해 GPU HBM, HBF의 어펙티브 밴드위스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라마 4 에버릭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컨텍스트 길이가 최대 상황인 100만 개 정도일 때 상당히 적은 사용자인 배치 64일 때도 성능이 HBF를 씀으로써 3배가량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스루풋으로 이제 토큰 퍼 세컨드를 구하였는데요. 토큰 퍼 세컨드는 토큰 생성에 총 필요한 계산량을 이제 계산 능력, 즉 스루풋으로 나눠서 구하였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하였는데 A의 경우는 컨텍스트 랭스가 50만 정도일 때고 이때는 제가 이제 페어한 컴패리슨을 위해서 GPU HBM, HBM-F와 GPU HBM, HBM 이제 그 용량을 이 두 개로 가정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하였는데 이 약간 컨텍스트가 짧은 경우에는 HBM이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충분히 서포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HBM이 밴드위스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컨텍스트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즉 100만이 되고 뭐 예를 들어 배치 사이즈가 늘어난다고 하면 HBF가 롱 컨텍스트 모든 용량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롱 컨텍스트에서 상당히 유용한 구조라는 것을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다음은 저희가 이제 GB200 NVL72 시스템에서 슈퍼컴퓨터 시스템에서 HBF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컨텍스트와 배치수 기준으로 분석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좌측 그림 같은 경우에 컨텍스트가 늘어날수록 저희가 arithmetic intensity가 줄어들어서 토큰 퍼 세컨드가 내려가지만 이제 HBF 같은 경우 이제 1밀리언 토큰까지 일정하게 내려가는 것을 보면 HBM 같은 경우 300K 정도 토큰이 되었을 때 캐패시티가 부족해서 성능이 급락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수의 같은 경우, 이제 배치가 일단 유저수이기 때문에, Y축은 토큰을 이제 유저수에 곱해 주었고요. 그 배치가 늘어날수록 AIT가 증가해서 성능이 증가하지만, 어펙티브 밴드위스, 맥시멈 어펙티브 밴드위스에 닿으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이게 평행하게 가다가, 이제 HBM 같은 경우는 배치가 200가량이 조금 넘었을 때 캐패시티가 넘쳐서 성능이 급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긴 컨텍스트의 인퍼런스 서비스를 여러 유저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HBF가 필수임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HBF의 챌린지 중에 이제 read write endurance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read write ratio, write가 결과론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를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두 장에는 그것을 분석을 할 건데 어 그래서 위 테이블은 이제 프리필과 디코드에 필요한 이제 read write 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디코드가 그리고 여기서 압도적으로 더 많은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프리필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 리드라이트를 이제 컨텍스트 랭스, 액티브한 모델 크기, 그리고 배치 사이즈에 따라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컨텍스트 랭스의 경우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모든 토큰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큰을 뱉어야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랭스는 이제 지금까지 컨텍스트인 n만큼의 KB 캐시를 불러오는데 생성은 한 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랭스가 증가할수록 이제 read write ratio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액티브한 모델 사이즈의 경우 모델 웨이트는 read 오퍼레이션만 필요합니다. 웨이트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퍼런스 중에는 그래서 때문에 크기가 커질수록 레이시오가 커집니다. 하지만 이제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KB 캐시의 KB 캐시도 사실 모델 사이즈에 이제 선형적으로 비례를 하기 때문에 증가 추세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배치 사이즈의 경우 늘어날수록 웨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기 때문에 리드 라이트 레이시오가 줄어듭니다. 웨이트 리드랑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라이트 인듀런스만 고려를 한다면 긴 컨텍스트, 작은 모델, 작은 배치 모델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라이트가 최소화되는데 리드 라이트가 최소화되는데 레이시오가 이제 그러니까 최대화되는데 이는 이제 리즈닝으로 길어진 컨텍스트와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로 인해 작아진 액티브 모델을 가진 현재 AI 모델 트렌드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rite Endurance Analysis를 좀 그러니까 수식 기반으로 해보았는데요. Write Endurance는 이제 낸드의 큰 단점인데 이 사실 싱글 레벨 셀 기준으로도 Write는 대략적으로 10만 번의 P 사이클, 프로그램 릴레이 사이클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제 HBF를 512기가바이트로 하였을 때 약 5만 테라바이트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긴 컨텍스트와 짧은 컨텍스트 생성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A의 경우 이제 하루에 72테라바이트의 라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라이트 인듀런스를 분석할 때는 저희가 라이트 앰플리케이션 팩터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디코딩의 워크로드는 사실은 굉장히 시퀀셜합니다. 랜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언제 필요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여서 라이트 앰플리케이션 팩터를 1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GPU 모듈에 들어가 있는 HBF 8개를 기준으로 이제 40만 테라바이트가 라이트의 이제 한계라고 본다면 이제 A가 배치가 클 때는 컨텍스트 랭스가 길 때는 꼭 배치가 클 때는 이제 16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필요량보다 더 많은 연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인 배치 64 그리고 5만 토큰의 길이일 경우 짧은 더 계산이 더 짧은 만큼 하루에 더 많은 횟수를 반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루 기준으로 984TB의 라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같은 계산법을 사용하면 이제 1.1년을 8개 HBF를 1.1년 사용하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컨텍스트가 짧을수록 HBF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짧은 생성을 위해서라면 사실 HBM 대비 HBF의 장점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짧은 생성의 케이스를 사실 저희가 타겟하는 게 아니어서 HBF는 타겟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로 긴 컨텍스트를 유지하는 한 이제 write endurance는 큰 이슈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분석들에서 이제 키포인트들을 요약하자면 GPU HBM, HBF는 이제 긴 컨텍스트 워크로드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는 KB 캐시 사이즈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컨텍스트가 늘어남으로 인해. 그리고 아이디어한 일렉트리컬 퍼포먼스를 가정했을 때 12.6TB per second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 required band가 아까 히트맵에서 보신 required bandwidth가 12.6TB per second를 초과한다면 effective한 H bandwidth가 내려가서 성능이 좀 열화되지만 그래도 HBM에서 캐피시티 오버플로우가 난 것보다는 훨씬 빠르다. 라는 또 포인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read write ratio가 매우 높기 때문에 write endurance 이슈가 좀 마이너하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시그널 인테그리티인데요.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 사실 전통적인 강점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연구도 진행을 하였는데 제가 오늘은 뭐 많이 들고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SIPI 같은 경우 이제 먼저 어떤 채널을 설계하고 분석할지를 좀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터커넥트인 TSV와 인터포저 채널을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UCI 커넥터, 인터포저 채널 같은 경우 이제 UCI 어댑터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고, TSV 채널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는데, 제가 오늘 파워 쪽은 가져오진 않았고, 시그널 인테그리티 쪽만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BF 인터포저 채널의 경우, 인터포저 채널, 여기서 이제 HBM과 HBF 사이에 있는 인터포저 채널 밴드위스를 보장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12.64TB 세컨드를 보장을 해야 제 성능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는 여기서 좀 챌린징한 게 이제 라우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범프 맵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저 모든 범프에서 제한된 면적의 범프에서 이제 시그널이 나와서 HBM 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어, 이런 부분에서 시그널 인테그리티 분석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UCI는 특히 또 크로스톡 방지를 위해서 매 시그널 사이에 그라운드에 배치한 체커드 패턴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치 시그널이 타이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UCI 범프맵을 고려했을 때 라우팅을 위해서는 156개의 시그널을 880 마이크로 내에서 라우팅을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시그널 피치가 이제 두 레이어의 메탈 레이어를 쓴다고 했을 때 7.84 마이크로미터 이내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시그널 위스와 그라운드 위스에 대한 네 가지 케이스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 로스의 경우 안정적으로 패스함을 볼 수가 있고 문제는 크로스톡인데 그라운드 위스가 3.6 마이크로 이상 되어야 패스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메이저 이슈가 이, 이 HBM, HBF 채널의 메이저 이슈가 크로스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PI 부분은 너무 길어질까 봐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결국 이 SI와 PI 분석 결과를 합쳐서 I 다이그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 하이어티컬 PDN 모델에서 파워 노이즈와 이제 PRBS로 랜덤한 신호들을 이제 설계한 인터커넥트 채널로 쏴줬고요. 그리고 iMask는 UCI 스펙인 40mV와 0.65 UI를 사용했고, 그래서 분석 결과 HM, HBF는 2TB per second까지 통신해 I 다이어그램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는 이제 HBF 내부 밴드위스인 1.6TB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라는 뜻이 또 한 가지는 아까 언급한 이제 TSV의 시그널 인테그리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TSV도 밴드위스가 보장이 되어야 이 HBF에서 랜드 셀에서 TSV를 타고 인터포저를 통해서 이제 HBM으로 가는 밴드위스를 보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HBM과 사실 같은 개념으로 이제 시그널 TSV는 스파이럴 배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로드가 기존에 모든 스택을 거쳐가면 이제 17개, TX까지 17개여야 되는데 그걸 이제 탑 다이를 간다 쳤을 때 5개로 감소를 시켰고 각 스파이럴마다 4개의 그라운드를 배치시켜서 이제 크로스톡 저감을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HBM과 근데 다른 점은 낸드는 IO 캡 값이 훨씬 높기 때문에 SI 디자인 할 때 좀 더 훨씬 더 타이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빠른 데이터 레이트를 위해서는 터미네이션도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원래 HBM에서는 사실 터미네이션 사용 안 하는데, 네, 그래서 기존 낸드 인터페이스의 제대값을 참고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TSV 분석 결과를 보면 이제 터미네이티드와 언터미네이티드 분석 결과를 진행하면 이제 언터미네이트 케이스의 경우 4GBps 그리고 터미네이트 케이스의 경우 6.4GBps까지 SI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HBF를 진짜로 설계할 때 몇 개의 시그널 TSV를 놓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4096개의 TSV를 사용한다고 쳤을 때 언텀 케이스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합니다. 왜냐하면 2TB 세컨드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 뭐 어떠한 이유로 2048개의 시그널 TSV만 배치한다면 터미네이트 구조를 써야 이제 필요한 1.6TB per second의 밴드위스를 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LLM 인퍼런스의 롱 컨텍스트 랭스가 늘어나는 것을 좀 소개를 했고, 그래서 GPU, HBM, HBF 아키텍처를 소개했고, 스루풋 애널리시스와 이제 리드 라이트 레이시오, 그다음에 리ኳ이어드 밴드위스 등을 분석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시그널 인테그리티를 이제 인터포저 채널과 TSV에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네, 채팅이나 뭐 해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질문 제가 보면 좀 많네요. 아, 네. 라그의 경우, 프리필의 컨텍스트 중 라그의 경우 어디에 저장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어, 라그는 이제 프리필 과정에서 필요한 건데 이제 HBF에 필요가 하겠죠. 근데 이제 컨텍스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HBM으로 캐싱이 돼서 이제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둘 다 저장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사실 HBF에 있는 모든 것이 HBM으로 한번 캐싱이 된 다음에 이제 GPU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Write Endurance Analysis 할 때 P 사이클이 SLC 기준, 사이클 기준이 SLC 싱글레벨 셀인데, 네, 네, 이게 SLC로 HBF를 만드는 다는 의미인가요? 라고 해서, 네, SLC를 기준으로 이제 낸드 셀들을 설계를 한다는 의미고요. TLC와 QLC 같은 경우, 이제 물론 용량은 늘어나긴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제가 따로 TLC와 QLC 때 Write Endurance Analysis 상관없지만, 뭐 당연히 P 사이클 개수 한계에 따라서 라이드 인듀런스가 좀 열화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KV 캐시를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느 정도의 HBF의 좀 내구성을 고려를 해서 캐패시티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P 사이클을 좀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하여서 SLC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SLC를 쓴 또 한 가지 이유는 아까 잠깐 말했었는데, 이제 리드 레이턴시가 SLC일 때 가장 짧기 때문에. 그리고 리드 레이턴시를 어쨌든 디램과 제일 비슷하게 만들어야 이제 어쨌든 HBF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SLC를 쓴 거고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질문이 20페이지에서 HBF에서 프리패치 하는 경우 HBM 리소스 컨플릭트가 나서 동시 실행할 경우 인터페런스 발생할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하는 연구실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보진 않았는데 또 뒤에 발표자들이 또 이런 거를 좀 건드린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답을 드리면 저는 고려하지 않았고요. 근데 점점 이제 고려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NVL 또 한 가지 질문이 NVL 72 같은 시스템에서 비교를 할 때 CPU 메모리에 KB 캐시를 저장하는 방식도 존재할 것 같은데 혹시 해당 방식 대비 HBF의 장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CPU 메모리는 아까 CPU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사실 무조건 PCI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CPU 메모리가 이제 캐패시티가 굉장히 커서 장점은 있지만 밴드위스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론 CPU 메모리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CPU 메모리가 막 수백 테라바이트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HBF는 어쨌든 그 사이에 어떠한 그 사이에 메모리 하이어키를 하나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신 근데 그리고 네. 근데 만약 KB 캐시를 CPU 메모리까지 가면은 성능이 상당히 많이 저하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HBF를 최대한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답변입니다.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 네, 질문 네. 해주세요. 예, 예. 일단 좋은 연구를 해주신 서해석 박사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그 아까 그 웨이를 그러니까 라이트 앰플리케이션 팩터를 1로 두고 보셨는데 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그 이 컨택 사이즈가 작은 경우는 캐싱 알고리즘을 잘 조합을 하면 네, D램에만 캐싱을 해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을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 네, 예, 그런 거는 한번 좀 네. 어, 잠깐 안 들리는데 제가 들리지가 않아서 예, 아, 그런데 네네, 굳이 디코드만 하게 되는 경우는 이 네. 라이트 앰플리케이션 문제를 제한다 그러면 HBF랑 HBM을 섞어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사실 그 부분도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생각을 한 부분이긴 한데 네, 맞긴 합니다. 맞긴 한데 저희는 그래도 좀 제너럴한 상황을 그래도 좀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예, 프리게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밴드위스가 제한이 있다 그러면 이제 네, 섞어 쓰는 게 맞을 것 네, 같은데 예, 밴드위스를 매치를 한다 그러면은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을 제하면은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질문 네네.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다음 발표를 어, 브레이크 이후에 10분, 그러니까 8분 쉬고 11시 20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11시 20분이 돼가지고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다들 들리시나요? 음. 네, 그러면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김정우 교수님 연구실의 이제 석사과정 윤영수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주제는 이제 Signal Integrity and Workload Analysis of Hybrid GDDR HBF Memory Architecture with Multi-GPU for Efficient Disaggregated LMA Inference가 되겠습니다. 컨텐츠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간단한 인트로덕션과 제가 제안하는 구조에 대한 이제 하드웨어적인 설명, 그리고 이에 대한 워크로드 분석, 그리고 시그널 인티그리티 관점에서 이제 다이 투 다이 인터페이스 설계, 그리고 서머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트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 이제 AI 시대에서는 이런 AI 인퍼런스나 트레이닝의 이제 가속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여러 장의 GPU를 이용한 멀티 GPU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속도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때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렉 단위 내에서 한 컴퓨터 노드에는 오른쪽 그림 같은 여러 장의 GPU 및 CPU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퍼포먼스를 리니어하게 스케일링하기 위해서 이 GPU뿐만 아니라 메모리 즉 HBM도 같이 이제 고대역폭 그리고 높은 용량으로 더 스택시켜 가지고 이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멀티 GPU 기반의 추론에서는 이제 크게 다음과 같은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먼저 GPU별로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워크로드가 분배되는 그런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고, 특정 GPU에서 이제 SM 코어에서 스레드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이제 리퀘스트를 발생했을 때 현재 GPU의 메인 메모리에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적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페이지 펄트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발생한 펄트로 인해 다른 GPU의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할 때 해당 GPU의 이제 로컬 인스트럭션하고 이제 서로 같은 NOC를 이제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비트레이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큐잉 딜레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적인 자원 분할로 인해 이제 컴퓨팅 퍼포먼스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워크로드 불균형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그림과 같이 루프라인 모델 기반으로 각 커널의 병목이 어디인지 파악 가능합니다. 먼저 루프라인 모델이란 이제 특정 하드웨어에서 어떠한 워크로드가 어디가 병목인지를 파악하게 해주는 지표로 이 Y축은 플롭스, 이제 연산 능력을 의미하고 X축은 아이스베링 인텐시티로 이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왔을 때 연산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기울기는 대역폭을 의미하는데요. 이 Y축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이제 GPU 코어의 최대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기울기가 있는 선과 이 콘스턴트한 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이제 리치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리치 포인트보다 이제 아리스메리 인텐시티가 크면 이제 워크로드의 처리에 필요한 양 대비 이제 전체적으로 작업량이 더 크기 때문에 좀 컴퓨트 바운드하고, 반대는 이제 메모리 바운드하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프리필과 디코드 커널들이 하나의 GPU에 섞이게 되면은 이제 서로 다른 병목 지점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리소스 컨제션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리소스 컨제션을 해결하기 위해 이 서로 다른 GPU의 프리필과 디코드 작업을 나누는 디서그리게이티드 인퍼런스 기법이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예를 들면은 이 첫 번째 인풋 프롬프트가 이제 프리필 노드에 들어오면 이에 대해서 이제 웨이트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KB 캐시를 만들어냅니다. 이후 KB 캐시를 디코드 노드로 전송하고 디코드 노드에서 해당 프롬프트에 대한 토큰을 만들어내는 동안 이 프리필 노드에는 두 번째 인풋이 들어오고 이에 대해 KB 캐시 연산을 또 다시 진행합니다. 즉 프리필과 디코드 과정이 완벽하게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스케줄링 측면에서도 더 최적화되어 GPU 성능도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디스어그리게이티드 인퍼런스는 이제 메모리 관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 GPU의 연두색과 회색의 정사각형들이 있는데 각각 이제 액티브한 컴포넌트들과 아이들한 컴포넌트들을 의미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봤을 때 이 프리필 페이스를 보시면 이 GPU의 코어들이 전부 연두색으로 즉 전부 일하고 있으나 일부 메모리 채널이 이제 회색으로 놀고 있는 이제 그런 아이들한 메모리 채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디코드 페이스에는 모든 메모리 채널들이 이제 연두색, 즉 전부 이제 데이터를 리드라이트 하면서 이제 보내고 있으나 이 코어들이 반대로 일부 회색, 즉 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HBM의 특성상 부족한 용량으로 인해 케이블 캐시나 이제 웨이트가 이제 큰 워크로드에서는 제대로 다 저장이 되지 않아서 이 호스트 메모리나 이제 SSD로부터 이제 페이지 수업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상황이 이제 우측 그림의 상당 가치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각 페이스별로 이 병목이 되는 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최적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부분이 제 연구의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포절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다음과 같은 컨셉의 구조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의 구조를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GDDR HBF 메모리 아키텍처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기존의 프리필 용도로 사용될 GPU에 HBM 대신 GDDR을 연결하여서 이 프리필 단계에서 이제 낭비되는 대역폭을 줄였으며 디코드 용도로 사용할 GPU에 HBM 대신 HBF를 사용함으로써 고용량이 필요한 워크로드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특화되도록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핵심 컨셉 및 장점은 이어지는 PPT에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메모리 하이러키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GPU 내에 이제 SM 코어부터 L2 캐시나 메모리 컨트롤러까지 존재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이 프리필 GPU의 경우 패키지와 PCB 채널을 통해서 이제 GDDR7 인터커넥트로 연결되어 있고 디코드 GPU의 경우 이제 패키지 내 HBM이 아닌 HBF가 실장돼서 이 인터포저 채널을 통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리필 GPU의 플로어 플랜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스펙 및 플로어 플랜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GPU는 이제 블랙엘 아키텍처 기반으로 정리하였고 이제 루빈 CPX 모델을 참조해서 이제 에리어에 맞게 스케일링 시킨 부분입니다. 이때 GDDR은 이제 GDDR7을 사용해서 총 12개가 들어갔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디코드 GPU의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블랙엘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HBM이 이제 HBF로 이제 대체되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역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TB per second로 이제 설정을 하였으며 이 전체적인 용량이 이제 한 HBF당 이제 512GB로 이제 설정했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하여 이제 본 구조의 데이터 플로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프리필 스테이지와 이제 오른쪽에 디코드 스테이지인데요. GDDR에 들어있는 이 웨이트를 프리필 GPU로 이제 먼저 리드를 합니다. 이후 이에 대해서 이제 쿼리, 키, 밸류 이제 행렬 전부 이제 프로젝션을 한 뒤 이를 이제 어텐션 연산을 통해서 이제 각 토큰 간 관계를 전부 계산하고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치면서 이제 첫 번째 토큰 그리고 KV 캐시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KV 캐시는 이제 디코드 GPU로 NVLink 통해 옮겨져서 HBF에 저장이 되고요. 이후 이제 매 토큰 스텝마다 HBF로부터 이제 KV 캐시와 웨이트를 이제 리드 라이트 하면서 토큰을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드린 재구조의 장점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멀티 GPU 관점에서 이제 텐서 패러렐리즘에 조금 더 특화되었다는 점인데요. 이제 기존의 텐서 패러렐리즘을 통한 디서그리게이티드 인퍼런스는 이제 위에 그림과 같이 이제 컴퓨트 노드와 디코드 노드가 나뉘어져 이제 웨이트를 한 번 이제 올 리듀스하고 전체 KV 캐시를 이제 디코드 노드로 넘겨서 다시 올 리듀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구조는 초기에 한 번만 올 리듀스를 진행을 해보면 각 노드 내에서 이제 프리필 GPU에서 디코드 GPU로 작은 양의 KV 캐시를 전송하고 이를 계산한 결과를 이제 다시 컬렉션하기 때문에 올리듀스 통신이 이제 기존의 두 번에서 이제 한 번만 요구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이제 감소한다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프리필 단계에서 이제 GDDR의 작은 파이 면적을 통한 추가적인 SM 코어 실장입니다. 이 GDDR7은 이제 총 4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채널당 11개의 DQ 라인이 존재하는데요. 즉 데이터를 보내는 라인이 44개이기 때문에 이 GPU 간의 이제 파이 면적 또한 이제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HBM 대비 이제 면적을 더 감소시킬 수 있어가지고 남는 공간에 GPU 코어를 SM 코어를 추가로 실장을 함으로써 이 컴퓨터 바운드한 프리필 단계의 병목을 완화해서 이제 TTFT 즉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점은 이제 디코더 단계에서의 라지 메모리 캐패시티입니다. HBF는 이 그림과 같이 HBM 대비 21배 정도의 더 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일한 인퍼런스 시 한 번에 더 많은 배치 사이즈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따라서 이 HBM 대비 부족한 대역폭을 이제 그만큼 더 많은 배치 사이즈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특히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라마3 모델에 대해서 HBM과 HBF 간에 생성되는 토큰에 따른 이 최대 배치 사이즈를 정리한 장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상적인 관점에서 좀 수식 기반으로 이제 정리를 한 그래프인데요. 이 70빌리언 모델의 경우 약 3000번째 토큰 생성할 때 이제 HBF가 배치 사이즈를 이제 최대 62배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405빌리언의 경우 이 단일 GPU HBM만으로는 웨이트와 KV 캐시를 이제 저장하지 못해서 추론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컴퓨팅 퍼포먼스에 대한 워크로드 애널리시스까지 분석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프리필 워크로드 비교 분석을 위한 두 가지 셋업입니다. 이제 상단부가 비교 대상이 B200HBM3 구조이며 하반부가 이제 제가 제안하는 이제 프로포스트 아키텍처입니다. 그 또한
이제 프리필 과정은 이제 간단하게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이제 일부 커널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커널 레벨에서 사이클 레벨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표준 라마스 H 70 빌리언 모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초기 결과 먼저 이제 간단하게 도출을 했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부터 소개드리면 이 커널 익스큐션 레이시오, 즉 동일한 시간 내에 커널 연산 시간에 이제 비중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보시면 GEMM과 GEMV가 있습니다. GEMM은 이 행렬과 행렬을 곱한 연산이고 GEMV는 행렬과 벡터를 곱하는 연산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프리필은 초기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기에 이 GEMM 커널 연산 시간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제가 제안드리는 구조를 사용했을 때 기존에 이제 70.4%였던 GEMM 연산 비율이 이제 약 58.8% 정도로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는 이제 더 많아진 SM4로 인해 프리필 과정의 이 컴퓨트 바운드가 조금 더 완화돼서 더 이제 빠르게 연산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그래프는 이제 대역폭 유틸라이제이션으로 메모리 대역폭을 이제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의미합니다. 기존 구조는 약 51.9%로 이제 전체 커널 실행 시간 동안 거의 절반이 낭비되고 있었는데요. 이 저의 구조 결과를 보시면 약 94.8%로 5% 정도의 낭비를 제외하면 이제 대역폭이 이제 잘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에 문제 삼았던 이런 아이들 밴드위스가 이제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MOE나 이제 라그 같은 다른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또는 이 라머3 다른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이제 TTFT 결과는 이제 현재 이제 트레이스를 추출하고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 있으면 추후 이제 이제 저널까지 이제 좀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이제 디코드 페이스의 컴퓨팅 퍼포먼스 분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먼저 HBF에 대해 메모리 캐패시티를 결정짓는 이런 페이지, 블록 플레인 컴포넌트들이나 이 플래시의 리드 라이트 레이턴시를 이 플래시 메모리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리드 라이트 횟수가 랜덤한 워크로드에서의 평균 레이턴시와 리드 라이트 결과를 추출합니다. 이후 이 그림의 MOE, 라그, 라마3 기반 LMM 세 가지 워크로드에 대해서 이 수식 기반의 애널리티컬 시뮬레이션 모델의 즉 이제 수식 기반인데요. 여기서 이제 패러미터 수치 그리고 플래시 시뮬레이션 결과를 대입해서 이제 토큰 퍼 세컨드 같은 스루풋이나 워크로드 이제 최적의 스위스팟 그리고 스위스팟 같은 것까지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코드 페이스 분석에 사용할 두 가지 하드웨어 셋업으로 이제 오늘 발표의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의 셋업은 이제 B200 모델에서 조금 더 높은 대역 포켓파를 보기 위해 이제 기존의 HBM3가 아니라 이제 HBM4의 이제 스펙을 이제 사용한 구조이며 아래는 이제 GPU의 HBF가 이제 사용된 제가 제안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때 먼저 HBF의 구체적인 레이턴시 값 추출을 위해서 이제 SSD 시뮬레이터인 MQSIM 기반으로 이제 추출을 먼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MQSIM은 이 SSD 내부의 전체 레이턴시 또는 구간별 레이턴시를 디테일하게 좀 분석 가능하게 해주는 이 오픈소스 시뮬레이터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제 그림과 같이 유저 인터페이스, 즉 CPU부터 이제 호스트 메모리인 DRAM과 인터페이스 레이어, 그리고 플래시 칩까지 이 명령어 Q를 처음에 서브미션 하면은 이에 대한 IO 잡이 생성돼서 플래시에서 데이터를 리드라이트를 요청하게 되고 이렇게 나온 결과가 반환되는 과정까지 구현되는 시뮬레이터입니다. 이에 대해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이 HBF 스펙에 맞게 이제 전체적인 패러미터들을 조절하고 이 플래시 내부 구간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해서 이제 리드라이트 레이턴시를 이제 추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리드에 이제 39 마이크로 세컨드 그리고 이제 라이트에 336 마이크로 세컨드가 이제 평균적으로 걸린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렇게 얻은 결과를 이제 수식 기반의 이제 애널리티컬 계산 기반 모델에 대입을 해서 이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분석할 워크로드는 이제 라마3, 즉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이 라마3는 메타에서 제작한 오픈소스 모델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성능 분석 시 이제 가장 많은 페이퍼들에서 사용되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그림과 같이 이제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웨이트 사이즈가 이제 70빌리언, 405빌리언인 경우로 이제 시뮬레이션 진행했고요. 이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패러미터는 왼쪽과 같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의 그래프는 각 이제 싱글 GPU HBM4와 싱글 GPU HBF에 대해서 이제 각 워크로드의 KV 캐시와 웨이트를 이제 충분히 수용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저 이제 저 이제 선을 이제 넘게 되면은 이제 그 싱글 GPU 한 장으로는 이제 저장이 안 된다는 뜻이고 넘지 않으면은 이제 싱글로도 충분히 저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메모리 캐패시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싱글 GPU HBF는 이제 라마3 7빌리언, 70빌리언과 이제 405빌리언 모델 전부 다 이제 저장이 되고 이제 HBM의 경우 이제 70빌리언까지는 이제 패스가 되지만 이제 405빌리언 모델을 저장할 때는 이제 총 8장의 GPU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토큰 퍼 세컨드, 즉 스루풋을 이제 시퀀스 랭스와 배치 사이즈를 수입시켜가면서 이제 애널리티컬 모델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검은 선과 붉은 선이 먼저 보이는데 이 검은 선이 이제 작은 모델, 붉은 선이 이제 큰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선과 실선 중에 이 실선은 HBM4를 사용한 GPU이고 점선은 이 HBF를 사용한 GPU입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 시퀀스 랭스는 이제 32K부터 저 405빌리언 모델에서 HBM4의 성능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메모리 용량 부족으로 인한 익스터널 메모리 접근을 통해서 그 페이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외부 SSD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제 레이턴시 증가나 대역폭 감소를 보이는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치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모델에서 HBM4가 256부터 512부터 이제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워크로드는 이제 라그입니다. 이제 라그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로 NMM이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제 학습된 웨이트 외에 추가적인 외부 데이터 베이스를 참조해서 이 전체적인 답변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그의 경우에는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동일 패러미터 베이스 사이즈에 대해서 이 외부 참조하는 문서 수를 각각 10밀리언, 10밀리언, 100밀리언 개로 두 개의 워크로드 셋업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웨이트와 KB 캐시를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 오른쪽 그림 장표로 본 결과 HBF는 마찬가지로 이제 싱글 GPU로도 전부 패스가 되지만 HBM4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제 최소 이제 라그 이제 10밀리언 개 문서 수는 이제 두 개의 GPU가 필요하게 되고 100 밀리언의 경우 이제 총 이제 4개의 GPU가 필요하게 된다는 점까지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시퀀스 랭스와 배치 사이즈로 이제 전부 분석 진행했는데요. 특이점은 이제 HBF가 이제 10 밀리언, 이제 100 밀리언 전부 이제 성능이 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라그 문서의 경우 이제 프리필 할 때만 전체적으로 문서를 리드하고 디코드 시에는 이제 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용량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로 인해서 이 HBM4에서 100 모델을 돌린다면 이제 작은 시퀀스 랭스 및 배치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부터 익스터널 메모리 액세스로 인한 성능 감소를 전체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워크로드는 이제 MOE입니다. MOE는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은 이 라우터가 각 인풋에 특화된 여러 가지 익스퍼트 중에 이 원하는 익스퍼트들을 선별해서 이걸로 추론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번 워크로드 분석은 총 8개 익스퍼트 중에 이제 2개로 인퍼런스하는 이제 탑2 방식을 준비하였고 각 익스퍼트 사이즈가 이제 7빌리언인 경우와 22빌리언인 경우 두 가지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에 대해 KB 캐시와 웨이트를 저장 가능한지 분석을 해본 결과 이 HBF는 여전히 모든 워크로드에서 유효하고요. 하지만 이제 HBM4를 사용하게 된다면 7빌리언까지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이제 22빌리언부터는 이제 4장의 GPU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라미터 수익 결과도 결국은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HBM4의 이 22빌리언 익스퍼트를 보시면은 이 128K 시퀀스 랭스에서 이제 성능이 HBF한테 이제 역전당하는 걸 볼 수 있고 배치 사이즈의 경우에도 이제 256부터 이제 역전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외부 메모리 접근에 의한 이런 페이지 수합이 굉장히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준비한 6개의 워크로드에 대한 이 토크 퍼 세컨드를 이제 한 표로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왼쪽이 이제 작은 워크로드들이고 오른쪽이 이제 큰 워크로드들인데 이번 분석을 통한 결론은 이 작은 모델에서는 전체적으로 HBM이 유리하지만 이제 앞으로 모델 사이즈 그리고 KB 캐시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는 HBF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그널 인티그리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파트는 이제 이 GPU와 HBF 사이의 이제 인터커넥트인데요. 그림과 같이 이제 다이 투 다이 이제 스택업 그리고 이스케이프 라우팅을 고려한 인터포더 채널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HBM의 이제 베이스 다이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베이스 다이 쪽은 이제 HBM과 최대한 비슷한 구성으로 설계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제 차이점은 이 트랜시버와 리시버에 대해서 이제 다이 투 다이 인터페이스인 UCI-A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핀당 32GBps로 이제 GPU까지 약 2.5mm 정도 길이로 이제 전송되도록 이제 설계를 진행했고요. 이때 이스케이프 라우팅을 고려해서 이 UCIA 스페시피케이션 기반으로 이 왼쪽 위의 그림과 같이 이제 레이아웃 전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스택업 기반으로 마이크로 스트립과 스트림라인을 통해 이제 전부 전송되도록 해서 총 5 메탈 레이어로 이제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 EM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설계를 했고요. 이때 UCI 규정에 맞춰서 이 인접한 채널들에 대해 전부 신호를 줘서 3D EM 및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진행해본 결과 스트립과 마이크로 스트림라인 전부 이제 스펙이 되는 붉은 선내로 잘 통과가 되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I 다이어그램까지 이제 검증해서 이 UCI 스펙에 해당하는 이제 40mV 0.65 UI에 해당하는 아이 마스크 스펙까지 이 스트립과 마이크로 스트림라인 전부 다 통과했음을 검증했고 이에 따라 이 GPU HBF 채널 또한 전부 대역폭이 잘 보장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해서 이제 서머리입니다. 이제 멀티 GPU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 최적화된 디서그리게이티드 인퍼런스 방식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필과 디코더에서의 워크로드 임밸런스가 이러한 전체적인 성능을 떨어뜨리는데요.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이제 하이브리드 GDDR HBF 메모리 아키텍처를 제안하게 되었고, 이제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라마3와 MOE, 라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애널리티컬 모델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았으며, 또한 다이2다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인터포더 채널까지 설계해서 이제 아이 다이어그램에 대한 스펙이 잘 통과함으로써 대역폭이 보장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이상으로 이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주시면은 이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나왔는데요. 이제 HBM과 HBF는 웨이트와 KB 캐시 나눠서 분담한 것 같은데, 이제 메모리 알로케이션 메서드에서 이제 HBF에 웨이트만 넣고 KB 캐시와 웨이트는 정도인데, HBM에 웨이트만 넣고 HBF에 KB 캐시만 넣는 방법은 이제 고려될 수 없는지. 어, 일단은 웨이트를 재구조가 HBM을 사용하진 않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은 웨이트는 이제 HBF에 넣는 게 이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웨이트는 이제 이미 학습된 패러미터를 기반으로 이제 인퍼런스에서 사용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 리드만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플래시 메모리 특성상 라이트보다 리드 레이턴시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실제로 이제 HBF에서 이제 사실 웨이트 데이터만 넣 웨이트는 이제 HBF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큰 워크로드로 갈수록 이제 웨이트도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따라서 이제 HBM은 이제 디코드 단계에서 이제 새로 생성되는 이제 KV 캐시에 대해서 이제 저장하는 어떻게 보면 하이라키적으로 일종의 약간 버퍼 역할로 하는 게 이제 실제로 이번 하이닉스 논문에서도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 저희도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좀 컨셉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질문이 혹시 더 없으시다면은 이제 11시 50분부터 이제 다음 학생 발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질문 새로 나왔네요. 이제 HBF는 왜 16단부터 시작하는 걸로 제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일단은 사실 HBF는 이제 구체적인 하드웨어 스펙이 이제 나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된 하이닉스 논문도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HBF는 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샌디스크 표준이나 그런 거를 다 참조를 해서 이제 16단이라는 이제 가정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다 구성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타겟이라기보단 이제 좀 아이디란 부분이 약간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다음 학생 발표 이제 50분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그 및 MOE 모델 기반 멀티모달 AI 추론을 위한 계층형 HBM, HBF, SSD 메모리 아키텍처 워크로드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카이스트 테라랩 석사과정 최인영입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4가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최근 AI 워크로드에서 메모리 용량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이어서 본 연구의 핵심인 계층형 HBM, HBF, SSD 메모리 아키텍처와 이를 기반으로 한 워크로드 분석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안한 아키텍처 구현을 위한 인터페이스의 신호 무결성에 대해 다루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현재 GPU 기반 AI 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메모리 병목 문제와 그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초거대 AI 모델의 발전은 모델 파라미터 수와 컨텍스트 길이의 빠른 증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PU에 탑재되는 HBM의 물리적 용량 증가는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단일 GPU의 HBM 용량만으로는 대규모 모델 가중치와 인퍼런스 과정에서 생성되는 KB 캐시를 동시에 수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모리 용량 한계는 결국 시스템의 추론 성능과 확장성을 제한하는 주요 병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델 자체의 크기만으로도 HBM 용량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최근 AI 서비스의 구도화는 이러한 메모리 압박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최근 LLM 서비스는 단순한 텍스트 생성을 넘어 외부 지식을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라그, 작업별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MOE, 그리고 이미지나 PDF 등 다양한 입력을 함께 처리하는 멀티모달 기능까지 통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능들이 모델 파라미터 크기 자체보다 더 큰 메모리 요구량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라그와 멀티모달 입력은 컨텍스트 길이를 증가시켜 KB 캐시를 급격히 키우고 MOE 구조에서 다수의 엑스퍼트 가중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델 크기 증가에 서비스 복잡도가 더해지면서 현재의 GPU HBM 구조만으로는 이 거대한 데이터들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메모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러한 메모리 압박을 유발하는 멀티모달, 라그, 그리고 MOE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모달 LLM에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비디오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각각의 전용 인코더를 통해 특징을 추출한 후 프로젝터를 통해 텍스트와 동일한 형태로 벡터로 변환하여 입력 시퀀스에 결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체 입력 시퀀스의 길이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입력 길이 증가는 멀티모달뿐만 아니라 외부 지식을 활용하는 라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라그는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최신 지식이나 보안 문서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참조하여 답변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사용자의 질문과 관련된 문서를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한 후 검색된 문서 데이터를 모델의 입력 뒤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컨텍스트 윈도우가 크게 확장됩니다. 이처럼 확장된 입력 컨텍스트는 연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KB 캐시 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며 HBM의 가용 공간을 빠르게 점유하게 되고 시스템 전체의 성능 저하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입력 데이터의 증가로 인한 KB 캐시 데이터 양의 문제와 더불어 모델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가중치 관리 문제 역시 중요한 메모리 병목 요소로 작용합니다. MOE 아키텍처는 모델의 전체 파라미터 규모를 키우면서도 연산 비용은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스파스 액티베이션 전략입니다. 기존의 댄스 모델이 모든 토큰에 대해 전체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MOE는 라우터라고 불리는 지능적인 게이트가 매 토큰마다 수많은 엑스퍼트 중 가장 적합한 일부만을 선택하여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로 인해 연산 자체는 효율적이지만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엑스퍼트 가중치의 빈번한 접근과 이동이 문제가 됩니다. 각 토큰이 생성될 때마다 서로 다른 엑스퍼트가 호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엑스퍼트 가중치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고용량 고대역폭 저장 공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이러한 데이터 공급이 지연될 경우 GPU는 연산을 수행하지 못하고 데이터를 기다리는 스톨 현상을 겪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전체 수론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이처럼 GPU 내부의 HBM 용량이 부족해질 경우 기존 시스템들은 주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이를 보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 GPU 메모리 풀링으로 여러 개의 GPU 노드를 연결해 전체 가용 메모리 용량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메모리 오프로딩으로 부족한 데이터를 CPU 시스템 메모리나 SSD와 같은 외부 메모리 계층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들은 용량 문제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대역폭과 높은 접근 지연으로 인해 실제 연산 과정에서는 오히려 심각한 성능 저하를 유래하게 됩니다. 이런 외부 메모리 활용 방식의 한계는 루프라인 모델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메모리를 사용하면 메모리의 절대적인 용량 자체는 증가할 수 있지만 GPU와 외부 메모리 사이의 전송 대역폭은 온 패키지 HBM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결과 GPU는 충분한 연산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연산을 반복적으로 멈추는 스톨 현상을 겪게 됩니다. 즉, 워크로드가 연산 성능이 아니라 메모리 대역폭에 의해 제한되는 메모리 바운드 상태에 놓이게 되며 GPU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용량을 확보하면서도 높은 대역폭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메모리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림 좌측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의 메모리 계층 구조에는 초고속의 HBM과 대용량의 SSD 사이를 연결해줄 중간 메모리 계층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초거대 모델 추론 환경에서는 테라바이트급의 큰 용량을 수용하는 동시에 GPU 연산 속도에 맞춰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높은 대역폭 특성이 함께 요구됩니다. 기존의 HBM과 SSD만으로는 이 두 상충하는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HBM 대비 더 큰 용량과 SSD 대비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는 HBF는 메모리 계층 간 성능 간극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적 해답이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BF를 GPU 패키지 내에 통합한 계층형 메모리 구조를 제안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안하는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의 구체적인 구조와 핵심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아키텍처는 GPU, HBM, 그리고 HBF를 하나의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통합한 온 패키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각 메모리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할을 명확히 분리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연산 지연 시간에 민감한 데이터는 HBM이 담당하고 용량과 대역폭의 균형이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는 패키지 내에 통합된 HBF에 수용합니다. 또한 대규모 외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SSD를 오프 패키지 메모리 계층으로 연결하여 라그 환경에서 요구되는 대용량 데이터 접근을 지원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HBF는 UCI-A 인터페이스를 통해 HBM과 고속으로 연결되어 기존 SSD 오프로딩 방식에서 발생하던 대역폭 병목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합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해당 아키텍처는 온 패키지 메모리 기준으로 총 약 4.5TB의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계층으로 구성된 메모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지능적인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안하는 아키텍처의 데이터 플로우를 제어하는 계층형 메모리 매니지먼트 로직 MML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조에서는 GPU 내부에 위치한 메인 MML과 HBM 베이스 다이에 탑재된 서브 MML의 역할 분담을 통해 협력하는 계층적 제어 방식을 사용합니다. 먼저 GPU 내부의 메인 MML은 시스템 전체의 전역 메모리 웹을 관리하고 온 패키지 메모리와 SSD와 같은 오프 패키지 저장 장치 사이의 데이터 이동을 스케줄링하는 총괄 제어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어떤 데이터가 언제, 어느 메모리 계층에서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전역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반면 HBM 베이스 다이에 탑재된 서브 MML은 GPU가 HBM과 HBF를 하나의 통합된 메모리 공간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메인 MML로부터 데이터 요청이 전달되면 서브 MML은 해당 요청에 대한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고 데이터의 위치와 특성에 따라 적절한 인터페이스와 컨트롤러를 선택하여 HBM과 HBF 사이에 실제 데이터 이동을 수행하는 실행자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서브 MML은 항상 메인 MML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온 패키지 내부의 데이터 접근 패턴이나 메모리 상태에 따라
필요시 HBM과 HBF 사이의 데이터 이동을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빈번한 온 패키지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제어 부담을 줄이고 보다 빠르고 유연한 메모리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이중 계층의 MML 구조를 통해 시스템은 전역적인 데이터 스케줄링과 온 패키지 내부의 세밀한 데이터 이동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복잡해진 메모리 계층 간 데이터 흐름을 지연 없이 효율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MML 제어 시스템이 실제 추론 과정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프리필과 디코드 단계의 특성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LLM의 인퍼런스 과정은 프리필과 디코드 두 가지 핵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의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필 단계에서는 입력된 전체 시퀀스를 한 번의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초기 KB 캐시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입력 토큰을 동시에 계산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디코드 단계에서는 앞서 생성된 KB 캐시를 재사용하여 출력 토큰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매 토큰마다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비효율을 피하기 위해서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KB 캐시를 메모리에 저장해 두고 반복적으로 이를 접근하게 됩니다. 결국 효율적인 추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산 부하가 집중되는 프리필 단계와 메모리 참조가 지배적인 디코드 단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메모리 계층에 배치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이 두 단계 중 먼저 프리필 단계에서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라그를 통해 SSD에서 선택된 문서들과 멀티모달 입력 데이터는 각각 적절한 인코더를 거쳐 임베딩으로 변환된 뒤 최종적으로 LLM 입력 시퀀스로 구성되어 GPU에 입력되게 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를 지연 없이 처리하기 위해 SSD에 저장된 모델 가중치와 라그 입력 데이터는 연산을 위해 HBM으로 로드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모든 데이터가 로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HBM에 복사된 데이터가 GPU에 도착하는 즉시 연산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연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초기 임베딩과 KB 캐시는 HBM에 그대로 저장되지 않고 연산과 동시에 HBF로 오프로드됩니다. 이를 통해 이후 디코드 단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다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로딩과 연산 그리고 HBF의 저장이 동시에 병렬로 수행되며 HBM은 연산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프리필 단계의 전체 실행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단 그림을 보시면 프리필 단계는 입력 시퀀스 전체를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연산 비중이 매우 큰 컴퓨트 바운드 워크로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워크로드 특성과 각 메모리 계층의 물리적인 특성을 결합하여 데이터 병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공급 측면에서는 SSD에 저장된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HBM으로 복사함으로써 GPU가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즉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GPU가 데이터를 기다리며 발생하는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GPU가 HBM으로부터 공급받은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는 연산과 동시에 HBF로 저장됩니다. 일반적으로는 HBF가 대용량을 제공하지만 쓰기 지연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단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프리필 단계에서는 개별 연산 시간이 충분히 길기 때문에 GPU가 다음 연산을 수행하는 동안 이전 연산 결과를 HBF에 저장하도록 파이프라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HBF의 쓰기 지연을 GPU의 연산 시간 뒤로 숨기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HBM의 높은 대역폭과 HBF의 대용량 특성, 그리고 프리필 단계의 높은 연산 비중을 활용하여 데이터 이동과 연산이 중첩되는 고성능 실행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전송으로 인한 병목을 최소화하고 전체 추론 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모리 참조가 빈번한 디코드 단계에서 데이터가 MOE expert weight랑 KB 캐시 등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코드 단계에서는 매 토큰 생성 시마다 MOE 구조에 따라 특정 전문가들이 선택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때 시스템은 MML을 통해 활성화되는 엑스퍼트의 가중치와 해당 연산에 필요한 KB 캐시를 미리 HBF에서 HBM으로 프리패치 해놓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데이터가 필요할 때 HBM으로부터 빠르게 GPU로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새로운 KB 캐시 데이터는 HBM에 저장되어 다음 토큰 생성 시 최저 지연 시간으로 참조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문장이 길어짐에 따라 HBM의 용량이 부족해진다면 GPU의 개입 없이 HBM 베이스 다이에 위치한 서브 MML을 통해 콜드 KB 캐시를 HBF로 옮기고 현재 연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핫 KB 캐시를 HBM에 남겨두는 계층적 관리 로직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HBM의 빠른 속도와 HBF의 큰 용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성능 저하 없이 추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코드 단계에서는 프리필 단계에서 이미 계산된 KB 캐시를 읽어와 재사용하기 때문에 연산량보다는 메모리 참조 지연이 성능을 지배하는 메모리 바운드 워크로드의 특성을 갖습니다. 하단의 타이밍 다이어그램은 이러한 디코드 단계에서 계층형 메모리 구조를 적용했을 때 효과를 보여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프리패칭 기법을 활용하여 메모리 병목을 효과적으로 완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GPU가 현재 토큰 n을 계산하는 동안 다음 토큰 n+1 생성을 위해 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MOE 엑스퍼트 가중치와 관련 KB 캐시를 MML 제어를 통해 HBF에서 HBM으로 미리 로드합니다. HBF는 1.6TB/s의 읽기 대역폭을 제공하므로 다음 연산에 필요한 수십 기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짧은 시간 내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전송 지연을 연산 뒤로 은닉할 수 있으며 GPU가 거의 지연 없이 연속적으로 토큰을 생성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성능 메모리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에서 요구되는 대역폭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채널을 설계하고 신호 품질을 검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이어서 본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핵심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설계 과정과 신호 무결성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구조에서 검토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실리콘 인터포저 상에서 UCI-A 프로토콜로 연결되는 GPU HBM 채널과 HBM HBF 채널을 검증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오프 패키지 저장 장치 접근을 위한 SSD와 GPU 패키지 간 PCI 채널 또한 설계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터커넥트들을 통해 발생하는 전송 지연 시간과 에너지 소모를 함께 평가하여 제안한 아키텍처가 요구 대역폭을 실제로 만족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HBM 베이스 다이의 플로우 플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조에서는 UCI-A 파일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인터페이스 대비 파일 면적을 효율적으로 축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HBF 측 파일과 MML 그리고 관련 라우팅 로직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플로우 플랜 구성은 기존 HBM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메모리 계층과 제어 로직을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실리콘 인터포저상의 UCI-A 인터페이스는 각 메모리 계층의 요구 대역폭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GPU HBM 구간은 2TB/s, HBM과 HBF 사이 구간은 1.6TB/s의 대역폭을 제공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각 UCI-A 파이 모듈은 64개의 데이터 레인을 통해 레인당 32GBps의 GPS로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GPU HBM 구간에는 총 8개의 파이, HBM HBF 구간에는 총 7개의 파이를 균일하게 배치하여 각 구간에서 요구되는 목표 대역폭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파이 모듈은 55마이크로미터 피치의 A-컬럼 범프 어레이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다이 사이의 라우팅 경로를 대칭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인터포저 상에서의 유효 채널 길이는 약 1.6mm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와 같은 규칙적인 파이 배치와 짧은 라우팅 경로를 통해 채널 지연과 삽입 품질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스큐와 신호 열화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크로스톡을 제어하기 위해 GCPW Grounded Coplanar Waveguide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그림은 채널 파라미터를 최적화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이러한 스텝업을 기반으로 인서션 로스와 크로스톡 특성을 먼저 검증하였으며 이후 아이 다이어그램 분석을 통해 고속 데이터 전송 환경에서도 신호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 분석에서는 전압 전달 함수 VTF 기반의 주파수 영역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채널의 신호 무결성을 평가하였습니다. RX와 TX의 조건은 UCI 규격에 정의된 파라미터를 그대로 적용하여 실제 고속 인터페이스 환경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접 채널 간 간섭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총 20개의 인접 어그레서 채널을 포함하여 이웃 채널 간의 크로스톡 결합 효과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나이퀘스트 주파수인 16GHz에서의 삽입 손실은 마이너스 4.44dB, 인접 채널로부터의 크로스톡은 마이너스 32.87dB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설계한 인터페이스가 UCI 규격에서 요구하는 신호 무결성 조건을 충분히 만족함을 의미하며 제한하는 HBM, HBF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에서 고속 동작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20개의 어그레스 채널을 포함한 환경에서 전압 스윙 0.4V 그리고 유닛 인터벌 대비 35%의 rise and fall time 조건을 적용하여 아이다이그램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해당 조건에서도 충분한 아이 오프닝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제한한 실리콘 인터포저 채널 설계가 32GBps 동작 환경에서 신호 무결성을 안정적으로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인서션 로스와 크로스톡 분석에 더해 아이다이그램 검증까지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설계한 인터포저 채널의 구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후 연구 방향과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HBM, HBF 간의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신호 무결성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향후에는 SSD와 GPU를 연결하는 PCI 채널에 대해서도 패키지, 보드, 커넥터를 포함한 엔드-투-엔드 채널 모델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PCI 링크가 제한한 아키텍처에서 SSD 접근에 필요한 대역폭을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채널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컴퓨팅 성능 관점에서의 영향, 즉 실제 추론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기존 아키텍처로는 최근 MOE, 라그, 멀티모달 특성을 결합한 AI 워크로드를 감당하기 어려운 메모리 용량 및 대역폭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BM과 SSD 사이의 성능 간극을 보완하기 위해 본 패키지 고대역폭 중간 계층인 HBF를 포함한 GPU, HBM, HBF, SSD의 메모리 아키텍처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물리적 구현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리콘 인터포저상의 UCI-A 인터페이스에 대한 신호 무결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목표로 하는 고속 대역폭에서도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통합적 접근 방식은 향후 초거대 AI 모델의 성능 요구치를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하고 효율적인 차세대 하드웨어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채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 오후는 1시부터 다음 학생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